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에 근무하는 김강하입니다. 실제로 외래에서 위암 환자를 많이 보고 있지만 많은 환자분에 대해서 위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못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개인적으로 많은 죄책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빌어서 위암에 대해서 환자분들께 그리고 일반 분들께 좀 더 많은 상식과 지식이 되어들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위암의 진단 및 치료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가급적 어렵지 않게 실제로 제가 환자를 볼 때 환자를 대하는 입장에서 설명하는 입장으로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강의가 아니고 그냥 면담, 상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환자분께서 위암으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위암은 어떤 것인가? 위에 발생하는 암을 전부 다 위암이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위에 있는 암이 일반적 위암 하나뿐일까? 아닙니다. 위는 우리가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샘이 있는데 그 샘이 생기는 것의 대부분은 위선암, 선암이랍니다. 이것이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암이 되겠습니다. 전체 위암의 90%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위암 환자들, 내가 위암에 걸렸다고 하게 되면 이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큰 개항 형태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보통 감기 걸렸을 때 목에 임파선이 붙는 것처럼 위에도 그런 임파구가 침착되는 암이 있는데 거기 임파종이라는 암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외과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재균 치료만 해도 완치가 되는 항생제로 완치가 될 수 있는 암 중에 하나가 위 임파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자분들 자궁 초음파를 해보면 자궁 근종이 있는 것처럼 위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기는 종양 계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평화의 근종, 일반적 근종 외에도 위장관 간지 종양 같이 오른쪽 그림 같이 이러한 주변 점막과 동일한 색조를 가지는 이런 혹이 있으면 이 같은 경우로 종종 수술해 보게 되면 위장관 간지 종양이라 하는 넓은 의미의 위암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위암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위선암, 일반적인 위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위암은 왜 중요할 것인가? 2018년도 통계에 하게 되면 전체 암 발생 분류 중에서 위암이 12%로 랭킹 1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보면 어떠할 것인가? 남자 같은 경우는 15.4%로 가장 많은 암이 위암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다음에 위암이 8.2% 정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역시 이병률이 높은 암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암 자체가 과연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을 것인가? 아시다시피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 식생활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위암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개인위생이 많이 철저해지고 또한 서구 습관화되면서 우리의 위암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서서히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위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다른 암, 대장암이나 유방암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암은 서서히 감소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암 중에 하나가 위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산은 어떠할 것인가? 최근 부산 자료는 없지만 2015년도에 부산시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40대부터 갑자기 위암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남자가 여자보다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40대 미만 같은 경우는 남녀 비가 거의 동일하지만 40대 이상부터는 남자가 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40대부터 위암이 많이 발생하니까 위암 검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 대해서는 제가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음식도 보통 탄 걸 안 먹고 짠 걸 안 먹는데 위암이 왜 생기는 것인가?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합니다. 선인 같은 경우로 위암이 생깁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위암 같은 경우는 식생활 가지고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지만 식생활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암이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음식을 짜게 먹는다. 젓갈 문화, 김치 같은 문화하고 그 다음에 불고기 문화, 고기를 많이 태워서 먹다 보니까 결국은 니트로삼이라는 물질이 생겨서 위암이 많이 생긴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량 비타민C가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고용량 비타민C를 일반 환자들이 많이 복용하고 있지만 이걸 억제하는 작용이 그리 높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량 비타민C를 복용함으로써 속이설이라든지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몸이 받는다면 고용량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꼭 그렇게 복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음식 때문에 생기시고 그다음부터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나이가 들게 되면 젊은 나이에 비해서 좀 더 많은 발암 물질에 노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령 환자에서 위암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성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드렸고 흡연 같은 경우는 담배 같은 경우는 모른 장기에 암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위암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발생을 높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형은 A형과 이전에 연관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그 연관이 없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위암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 경험은 40대 남자 환자가 내원하였는데 부모님 양분이 전부 다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형님, 누나도 전부 다 위암으로 돌아가신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암에 대해서 노후가 있는 상태이고 제가 실제로 내시경을 해보니까 6개월 전 내시경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제가 내시경 시행해보니까 한 1.2cm 정도 되는 조기 위암을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암의 가족력을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암 가족력은 대부분은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가장 많은 것이 식생활에 같이 공유하는 뒤에 말씀드린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 때문에 오히려 저성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보통 사람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약 3배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배 정도의 위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일찍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1년에 한 번씩, 2년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내시경 검사할 것을 레코멘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대장 검사를 해보면 용종증이 있는 환자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로 위암의 발생률이 증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용종이 30개에서 100개 이상 있으면 꼭 내시경 검사를 1년에 한 번씩은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 제가 실제로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입니다. 실제 TV에서도 많이 보고 있고 여러 매체에서 이 균에 대해서 많이 보고되고 있고 또 일부 업체는 이 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유산균 제제의 음료수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균이 위암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샬과 와렌 박사가 이 균을 발견함으로써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균인데 위에서 발생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궤양, 십이장 궤양, 그리고 위암, 만성 위염, 우리가 또 걱정하는 장산피화성 이 모두가 이 균과 연관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 가장 나쁜 균이 이 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균이 있으면 나이가 젊더라도 위의 노화 현상이 좀 더 빨리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균이 가장 중요한 균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위암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균이 있는 경우가 없는 환자에 비해서 한 3배에서 6배 정도 위암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이 균이 오랫동안 염증이 진행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위가 얇아진다는 만성 위숙증 위염 그리고 위가 장알밭으로 변하는 장산피화성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이 위암의 고위험자고 장산피화성이 있으면 위암의 발생률이 11배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위궤양이 있을 때 수술을 많이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를 절제하게 되는데 절제를 하게 되면 왼쪽이 위 부분이고 오른쪽이 소장이 되겠습니다. 이 경계부에서 위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5년쯤 지나면 위암 발생률이 작게는 20배, 많게는 40배 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꼭 내시경 검사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외에 위에 볼록 튀어나오는 혹이 있는 용종, 이형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감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염이 과연 언제 생길 것인가? 많은 분들이 40대, 50대에서 이 균을 내시경 검사 시에 발견하고 재긴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분은 대부분은 이 당시에 자기가 균이 첫 감염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어렸을 때 감염됩니다. 그래서 제가 근거는 없지만 제 개인 생각은 우리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가 손자를 키웠을 때 이유식이 안 나왔을 때 입에 밥을 물고 좀 더 녹여서 아기를 키웁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만약 균이 있다면 침을 통해서 그 균이 손자한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서로 식기를 공유하는 경우가 좀 많고 세 번째는 역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술잔 돌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술잔을 돌리게 되게 되면 상대편이 균이 있다면 그 침에 또 잔에 물어서 그 잔을 다른 사람이 먹게 되게 되면 또 헬리코박터 감염이 반드시는 아니지만 전염될 가능성이 약간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환자분께도 종종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균이 감염되면 어떠한 증상이 생기는가? 균이 감염되면 증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균이 저절로 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급성으로 감염되게 되면 대부분이 만성 감염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만성 감염증이 있으면 대부분은 표적성 위험, 일반적으로 말하는 만성 위험, 가벼운 위험인데 이것으로 평생 가게 되지만 일부에서는 정전부 위 아래쪽을 얘기합니다. 그쪽에 많이 염증을 유발해서 시비한 궤양을 유발할 수가 있고, 우리가 실제로 걱정하는 것은 위험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위에다 염증이 생기니까 위 점막이 스스로 얇아지면서 가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위축성 위험, 우리가 보통 위가 얇아졌다는 얘기고, 얇아지다 보니까 뒤에 보여드린 내시경처럼 혈관이 많이 보이는 소견이 보이면 우리가 내시경에서 위축성 위험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 지나면 장산피하생에서 위가 자갈 모양으로 변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위이형성, 위암, 이형성은 위암과 장산피하생의 중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시경 할 적에 당신은 위험이 있네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은 내시경상 위험이 있으면 자기가 증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시경상 위험, 환자가 느끼는 우리가 일반적인 위험의 증상, 그리고 조직에서 위험은 서로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정상인 경우 내시경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주 핑크 색깔로 아주 깨끗합니다. 이렇게 보이면 정상으로 판독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환자분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나 아니면 고령에 의해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위가 얇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위 점막이 이 핑크색에서 이렇게 흰색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전에 보이지 않은 우리가 실핏줄 같은 혈관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가 얇아졌다, 위축성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좀 더 지나가게 되게 되면 위 피부가 이렇게 매끈해야 되는데 위 점막 자체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하얀 것처럼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것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이 장상피하생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계속 반복되니까 위 점막이 장점막으로 바뀌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손에 상처가 있었을 때 계속 상처 이렇게 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색깔이 좀 바뀌고 피부가 두꺼워지죠. 그런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위축성 위험이 있으면 보통 9배 정도, 장산피하생이 있으면 11배 정도의 위암 위험도가 증가된다고 되어 있고, 특히 장산피하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위암을 발견하기가 저희 전문가로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른 모래밭에서 돌을 찾기는 되게 쉽습니다. 근데 장산피하생은 아주 돌이 큰 자갈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갈밭에서 돌이 있다는 것을 찾기가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산피하생은 위암의 고위험자로 되지만 위암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꼭 내시경 검사를 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고 꼭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장산피하생은 보통 30, 40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장산피하생이 경한 경우가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진과 같이 아주 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걱정을 하지만 약간 장산피하생이 있다, 그렇게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시경 해보면 종합검진을 해보면 전부 다 위험으로 진단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위험은 생리적인 위험, 우리가 음식을 짠 거로 먹고 탄 거로 먹고 매운 거로 먹고 하니까 어느 정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벼운 위험은 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비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종입니다. 용종은 위로 생기고 대장에서 많이 생기는데 대장 용종을 사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용종은 이렇게 혹처럼 볼록 튀어나온 것을 전부 다 용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종은 모양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종 중에서는 염증성 용종 중에 하나가 가형성성 용종, 피부가 두꺼워진 용종이 하나가 있고, 선종성 용종은 제가 제일 말씀드린 이형성이 생기는 용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종이 있으면 보통 내시경 절제를 하게 되는데 무조건 크다고 절제하지는 않고 크기가 보통 1cm보다 크면 혹시 그 용종 안에 종양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게 되고, 용종의 크기가 보통 0.5cm보다 작다, 그런 경우는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이 그냥 관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용종이 여러 개가 있으면 오히려 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50개, 100개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용종이 한 두세 개 있다, 그러면 오히려 암이 없을 가능성이 많고, 용종 하나가 있는데 모양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오히려 나쁜 종양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종의 개수가 약간 많다 해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위선종 이형성입니다. 내가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까 조직 검사에서 위선종이 나왔다, 이형성이 나왔다. 근데 아무나 안 나는데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병원에 많이 옵니다. 그러면 환자분께서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이 이형성이 도대체 뭡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외래에서 사용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인 세포는 이 파란색으로 제가 이불로 표시를 해놨는데 세포가 이렇게 한 줄로 깨끗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인 세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놈입니다. 암이기 되는데 암은 빨간 나쁜 세포가 마음대로 흩어져 있는 것을 암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암은 아닌데 암으로 자랄 수 있는 약간 잡초 같은 놈이 그 생기는 중간 단계를 선종, 이형성으로 하시면 됩니다. 선종이나 이형성은 똑같은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러한 세포가 약간 생기는 경우를 아래 저자로 써서 저도 많이 생긴 경우를 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선종, 고도 선종, 암으로 진행한다고 생각되어 있고 저도 선종 같은 경우는 가만히 놔두고 당장이 아니고 오랫동안 시간 지나면 5에서 10% 정도가 암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 고도 선종 같은 경우는 30에서 50%가 시간 지나면 암으로 진단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 절제를 보통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저도 선종, 고도 선종, 암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양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암으로 갈수록 색깔이 약간 붉게 변하는 특징이 약간 있지만 내시경상 구분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크기가 한 1cm 정도 되는데 우리가 조직 검사를 일부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하는 조직 검사에서 선종이 나왔다 하더라도 다 제거해 보면 그 안쪽에 암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역시 내시경 절제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위선종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내시경 절제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가만 놔두면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암 전 단계, 전환성 병비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선종이 나왔지만 그 선종의 조직 검사가 일부만 조직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안쪽에 다른 놈, 즉시 암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균을 없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균이다 보니까 보통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항생제는 보통 한 개가 아니고 보통 두 개나 세 개 이상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약을 먹습니까? 감기약 먹을 때, 그다음에 기관지약 먹을 때 항생제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약에 노출되면서 이 균이 안 죽고 내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약을 안 쓰고 보통 두 개나 세 개 정도 항생제를 1주 또는 2주, 최근에 2주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주를 사용하게 되면 균이 100% 죽는 건 아니고 균이 완전히 재균될 확률은 80에서 90%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균 치료하고 난 다음에는 재균율을 꼭 확인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균을 많이 재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위암의 발생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을 재균을 하게 되면 나이가 젊든 나이가 젊을 때부터 효과가 좀 더 좋겠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더라도 재균 치료를 하게 되게 되면 위암 발생률이 한 40에서 50% 정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효과는 당장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재균 치료가 나서 보통 3년에서 5년 뒤부터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재균 치료를 많이 추천해 드리지만 고령의 환자 같은 경우 그리고 정신 상태가 안 좋은 다른 병이 있는 경우는 약제 부작용 때문에 권유를 잘 하지 않고 오히려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보고를 종합해 보면 위암의 가장 많은 원인은 이전에는 식사 때문에 그렇다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한 80% 정도가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어렸을 때부터 감염돼 있어 우리가 보통 고등학생도 내시경 해보면 생각보다 10명 중에 한두 명이 벌써 만성 위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고등학생 되면 15살, 16살 되니까 균하고 있은 지가 벌써 15년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균이 감염 생기고 나이가 지날수록 결국은 균에 의해서 염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젊은 연령에서 재균 치료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균이 있으면 자제분, 아기도 균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아기를 과연 균을 치료해야 되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는 치료를 아직 레코멘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재균 치료하는 게 좋을까? 일본의 한 보고에서는 고등학교 때 치료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지만 고등학교도 서로 친구끼리 같이 먹고 하기 때문에 서로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한테 보통 20, 30대 정도 되게 되면 내시경을 한두 번 할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때 헬리코박터 균 검사를 꼭 시행해서 균이 있다면 재균 치료를 하십시오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고 재균 치료 하시고 난 다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은 감염되는 경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변대 구강, 구강대 구강 쉽게 말씀드리면 대변을 통해서 침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지금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의 빈도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암의 조직 소견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 되는데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보통 위암인데 어떤 분은 내시경 치료가 가능하고 어떤 분은 내시경 치료가 안 된다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두 가지 형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장애 위암이라는 것은 이게 동글동글하게 우리가 위샘인데 생구조인데 이런 생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은 속된 말로 암이 천천히 자란다. 성격이 고분한다. 우리가 속된 말로 고령에서 자란 암은 성격이 조용하고 젊은 사람이 생긴 암은 성격이 안 좋다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시경 절제에 좋은 적응성이 되고 미만형 위암 같은 경우에서는 젊은 연령이 생기고 이런 구조가 없고 세포가 사이사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파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검사를 하더라도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초기에 진단이 안 되니까 벌써 위에 다 퍼지고 난 다음 진단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끔씩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보게 되면 3, 40대에 위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종종 있는데 그 같은 경우 대부분은 이 미만인 위암이 되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가장 어린 나이에 위암이 생긴 환자를 15살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자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대부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균이 중요하고 또 가족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위암을 보다 보면 다른 장기와 틀리게 조기암을 얘기를 합니다. 그 조기암은 뭔가 하니까 위벽 두께가 있습니다. 위벽 두께가 크게 4층이 있는데 첫 번째 층, 두 층까지 쉽게 말하면 절반 정도까지 밖에 암이 안 내려간 경우를 조기위암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기암이 중요한 것은 이유는 예후가 좋기 때문입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오는 생존율이 95%까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적으로 아직까지 조기암을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시경 검사할 때는 위암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뒤에 암이 몇 개를 할 때를 결정하려면 CT 같은 검사를 찍어서 주변에 임파선 전이를 봐야 되지만 그런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내시경 소견만 가지고 이 정도 되게 되면 암이 깊이가 깊지 않을 거니까 예고 좋을 것이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환자분께서 내시경 검사에서 조기암으로 오게 되고 제가 보기에 깊이가 깊지 않다면 CT를 찍더라도 딴 데 전이가 있을 가능성은 한 5% 미만이기 때문에 CT 검사를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조기암의 내시경 소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통 아주 매끄러운 위를 볼 수가 있지만 가끔씩은 앞에서 말씀드린 울퉁불퉁한 위를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 장상피한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사이사이에 종종 이렇게 융기된 병변이 있다든지 약간 경한 색조가 있다든지 주름이 보이는 병변이 있다면 혹시 이 부위에 위암이 있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내시경 검사 시에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에서 위암이 나오면 조기암으로 진단이 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행성 암입니다. 진행암은 우리가 내시경 검사 시에 놓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큰 덩어리가 보이고 개항이 보이고 또 이렇게 위가 울퉁불퉁한 변화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시경 검사 시에 놓치지 않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직 검사를 시행할 적에 특히 사형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미만형 형태의 암입니다. 암이기 때문에 암이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직 검사를 시행할 때 하더라도 조직 검사가 나올 확률이 40%,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조직 검사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거기 위암이 아닌 것은 아니고 내시경 소견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경험은 요새 국가암 검진을 많이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암 검진을 보게 되게 되면 통보만 나옵니다. 편지 같은 문자만 보게 되는데 거기 보게 되면 만성 위험이 있으니까 식생활에 조심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받는데 끝내지 마시고 실제 내시경한 병원에 가셔서 그 내시경 검사를 같이 한번 보면서 직접 눈관을 보면서 하시면 이러한 병변을 놓치는 것을 약간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서 본인 내시경 사진을 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환자분이 검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분 자신이 이 내시경 사진을 볼 권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위암의 증상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외래를 봤는데 73세 여자 환자가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분이 조기암이 발견돼서 저희 외래를 오셨는데 첫 번째 말씀이 나는 증상도 없는데 과연 위암이 맞는가 되물었습니다. 이렇게 조기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기암이 발견되는 경우는 대부분 국가암 검진, 아니 회사에서 있는 신체 검사, 그리고 다른 원인,
소화불량증이 있다든지 속쓰림이 있다든지 그러한 경우 내시경 검사를 해서 우연하게 위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들은 내가 속이 많이 쓰리니까 위암이 있지 않습니까? 되묻는데 그 속쓰림은 위암 증상이 아니고 위암과 동반된 다른 위식도 역류 증상이라든지 다른 증상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암의 특징적인 증상은 없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검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암이 진행되게 되게 되면 특징적인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암이 진행되게 되면 큰 덩어리가 만져지게 되는데 우리가 배를 만지게 되면 아주 딱딱한 혹이 만져지면 이 환자는 적어도 암이 3기 이상이구나, 수술이 어렵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혹이 커진다든지 통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몸무게가 자기 체중의 10% 이상, 만약에 60kg였는데 한 50kg 정도, 49kg 빠지면 이 환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우연하게 빈혈이 너무 심하다. 특히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다면 꼭 이것이 또한 위암의 정구인자일 수도 경고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를 보게 되면 들어가는 부위가 덜문부고 음식 내려가는 부위가 날문부가 되는데 덜문부 쪽에 입구 쪽에 암이 있으면 보통 환자가 음식을 먹으면 딱 걸리게 되게 되고 가끔 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는 입구에 딱 막히가 있다면 암에 의해서 출혈이 돼서 역시 토혈이 생길 수가 있고 대변 색깔로 새까맣게 변하는 흑색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견이 있다면 꼭 내시경 검사를 하시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검사를 할 것인가? 제가 진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진단하는 방법은 어떤 암이든 다 똑같습니다. 항상 암이 있다 없다 하는 검사가 하나가 있고요. 암이 진단됐으면 진단 후에 이 암이 얼만큼 퍼졌을까 보는 검사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진단을 위한 검사가 있고 병기를 위한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를 보는 검사는 그림자를 보는 검사가 상부 위장관 조영술, 일반적으로 환자분이 편하게 검사하는 약 먹고 촬영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 내시경 검사, 가장 제가 좋아하고 환자분을 추천하는 검사가 이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암이 진단되게 되게 되면 이 암이 얼만큼 퍼졌을까? 환자분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내가 암이 과연 몇 기가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찍는 것이 첫 번째가 CT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위암이 진단되고 나서 MRI를 찍어달라는 사람도 종종 있는데 위암 같은 경우는 MRI는 큰 도움이 안 되고 CT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CT를 찍게 되게 되고 또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해서 암의 깊이를 보는 검사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암 표지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암 표지자는 혈액을 통해서 보는 CA하고 C19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 수치는 조기 암 때는 거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올라갔다 해서 반드시 암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올라갔을 때는 전문가,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필요한 검사를 적절히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성자 방사 당천 촬영술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거의 시행하지가 않고 암이 전이가 됐다든지 또 수술을 할까 말까 이렇게 결정이 좀 애매한 경우에는 이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진단을 위한 검사는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상부 위장관 조영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얀 액체 약재를 먹고 나서 공기를 계속 흡입을 시킵니다. 공기를 위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위가 펴지면서 이 약이 발리게 됩니다. 그때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혹 같은 부위가 잘 관찰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림자를 보는 검사이고 또 이전에 같은 경우는 영상학과 교수님께서 전문의께서 거의 다 시행을 하셨지만 최근에는 보통은 기사분께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위내시경 검사를 많이 권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위내시경 검사의 정확도는 한 95% 정도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수면내시경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수면내시경 시행하게 되면 환자분이 좀 조용하시겠죠. 그러면 저희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꼼꼼히 위를 관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병변이 보인다면 색소 내시경 위에다가 색깔을 뿌립니다. 색조를 뿌리게 되는데 그러면 아무 부위가 잘 관찰되게 되고 암이 없어지는 부위는 또 바로 조직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위암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발견하기 위해서는 위 내시경 검사를 꼭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의사는 어떻게 위암을 진단할 수 있을까? 저희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를 먼저 내시경을 꼼꼼히 봅니다. 봐서 여기에 뭐 이상이 있구나 해서 먼저 여기 이상이 있네 없네 먼저 저희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위가 찾으면 약간 근접을 합니다. 근접해가지고 혹시 이놈이 그냥 암일까 아닐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또 만약에 암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이 환자는 진행이 많이 되었을까 진행되지 않았을까 혹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시경 절제가 가능할까? 그 정도까지 저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 내시경 의사가 하는 위암 진단 과정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진을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시경 검사 전에는 8시간 이상 금식이 필요한데 가끔씩은 금식을 충분히 안 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사진이 되겠는데 이 환자는 위 꼭대기에 지방 덩어리인데 지방 쪽으로 내원하 있는데 제가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까 아래쪽에 약간 빨간색의 위암이 있었습니다. 색소 내시경 시행해 보면 이렇게 위암이 보이는데 이 환자는 한 달 전에 타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하신 경우입니다. 그때 이 부위에서 음식이나 찌꺼기가 있어서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였던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사들도 채척일자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분도 내시경 검사를 만약에 받으시게 되게 되면 전날에 지켜야 될 사항을 잘 지키고 오셔야만이 아주 완벽한 좀 더 깨끗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고 또 조기암을 잘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암이 있으면 암을 무조건 찾는다. 아닙니다. 제가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간접 성의를 보고 암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름이 있는데 주름이 좀 이상하네. 이쪽으로 제가 들어가 봅니다. 좀 이상하다. 좀 더 들어가면 볼록 튀나고 있네. 또 내시경을 180도 돌려봅니다. 보면 여기 암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 의사의 경험이 상당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고 당연하게 환자분이 이때 많이 움직인다든지 환자가 많이 이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요동친다면 우리가 의사도 불안해서 이렇게 자세히 못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와 의사의 관계도 중요하게 되고 전처치, 필요신, 수면 내시경 그런 과정에서 일종의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야만 이렇게 좋게 내시경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께 내시경 검사는 의사가 대부분 하지만 환자분의 협조는 꼭 필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까 장산폐활성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위가 있는데 얼핏 보면 혹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약간 다른 데보다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색깔을 뿌려보게 되면 울퉁불퉁한 부위가 더 잘 보입니다. 이 부분도 위암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장산폐활성이 있으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꼭 검사를 하셔야 되고 또 꼼꼼히 저희들 의사들도 실제로 잘 보고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고 있는 환자분이 장산폐활성입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종종 이렇게 하십니다. 왜 할 때마다 조직 검사를 합니까? 조직 검사 안 하면 안 됩니까? 하고 일부 환자들은 이번 내시경 할 때는 조직 검사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미리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검사를 해와서 이때까지 전부 다 염증만 나왔다. 요번에 또 염증 나올 건데 조직 검사를 왜 또 하느냐 하시는데 암이 의심되게 되면 반드시 생검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장산폐활성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대해서 제가 근접해서 관찰해 보니까 다른 데가 좀 틀리고 여기서 조직 검사하니까 위암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직 검사 결과는 위암이 안 나오지만 이런 위암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시경상 유관성으로 좀 의심이 많이 되는 부위는 만성 염증이라고 추측은 되지만 꼭 조직 검사해서 감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 시에 조직 검사를 많이 시행하고 있고 조직 검사를 하셨다 해가지고 집에 가서 내가 암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종 물어봅니다. 암이 있으면 암도 이렇게 궤양을 많이 유발하는데 이런 암 때문에 생긴 궤양은 약물 치료하면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약물 치료해서 좋아졌기 때문에 나는 암이 아니다. 아닙니다. 암성 궤양도 치료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도 궤양 치료를 하면 낫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처치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궤양이 있는 경우는 보통은 2차례쯤에 꼭 내시경 검사를 해서 다시 조직 검사를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일부 환자들은 궤양이 오래되면 암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고 묻는 분이 있는데 궤양이 오래돼서 암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궤양 형태로 온 암이 초기에 진단이 안 됐다가 뒤에 진단되기 때문에 궤양이 암으로 진행되는 것도 보이지만 궤양이 오래된다 안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시경 초음파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내시경 초음파 검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내시경 절제 여부, 내시경 시술이 가능할 것인가 가능 안 할 것인가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변이 있다면 저는 보통 제가 실제로 검사하는 장면인데 색소를 뿌려서 병변 경계를 확인하게 되고 이쪽이 위벽 두께가 됩니다. 위벽 두께가 보통 3에서 3mm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하얀 선이 있는데 이 하얀 선보다 종양이 위에 있으면 내시경 절제가 가능하고 좀 깊이 있으면 절제가 안 된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경 초음파는 일반 내시경 검사와 똑같습니다. 똑같고 우리가 복부 초음파 할 때 간에 되는 초음파 기기가 있는데 그 기기가
좁게만 카테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검사를 통해서 이런 사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시간은 일반 내시경보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걸리고 소민 내시경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암이 나왔다면 딴 데 전이를 보기 위해서 찍는 것이 결국 CT 검사가 되어 있습니다. 위암 같은 경우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에서는 난소 쪽에 전이가 종종 많이 돼서 난소 혹으로 해서 오히려 위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골반까지는 꼭 찍게 됩니다. 그래서 복부하고 골반 CT를 꼭 찍게 되게 되고 그때는 암이 큰 경우는 CT에서 이렇게 또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3차 영상으로 재구성이 가능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CT가 암의 위치하고 암의 딴 데 전이됐는가, 임파선 전이라든지 그 주변에 간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비장 다 볼 수가 있다는 장점 때문에 CT 검사를 꼭 하고 있고 이런 경우는 MRI 검사보다는 CT 검사가 우선적입니다. 일단 PET CT 검사가 있습니다. 일부 보고에서는 PET CT를 찍으면 암이 100%다 진단할 수 있다. 아닙니다. 아니고 PET CT 원리를 아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 우리가 암은 영양분을 많이 받고 간다 되어 있죠. 그래서 글루코스, 우리가 알는 포도당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에 방선 동위원소를 붙여서 사진 찍는 것이 PET CT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을 많이 이용하는 암은 PET CT에서 양성으로 나오지만 아닌 경우는 양성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젊은 환자, 아까 사형 위암 같은 경우를 종종 말씀드리는데 그 같은 경우는 PET CT에서 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ET CT를 찍는다 해가지고 모든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암에서는 도움이 되는 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PET CT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PET CT 찍게 되게 되면 종종 CT에서는 이분은 위암 환자인데 왼쪽 임파선에는 목에는 임파선이 CT에서는 안 보이는데 PET CT 보게 되면 이렇게 임파선이 하얗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T에서 놓칠 수 있는 타장기 전이를 보는 데는 종종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같이 내시경 검사, CT 검사가 다 끝나게 되면 환자분께서 물어보십니다. 나는 위암의 병기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시게 되는데 위암의 병기는 크게 세 가지 형태를 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위벽 두께가 3에서 3mm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위벽 두께를 암이 얼마큼 내려갔는가? 암의 깊이를 먼저 점수를 0에서부터 4점으로 나누게 됩니다. 두 번째는 림프의 전이 위 바깥쪽에 보게 되면 정상인 경우에서도 임파선이 보통 30기 정도 주변에 있는데 그 임파선에 암이 옮겨가는 경우를 림프의 전이라고 하는데 그 전이가 있는가 없는가? CT에서는 보통 림프절이 커진 것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그것을 보게 되고 세 번째는 타장기 전이 이 암 자체가 간이나 그다음에 그 폐나 아니면 여자 같은 난소 쪽에 전이가 있는가를 봐서 그 세 개의 점수를 종합해 가지고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됩니다. 각 병기는 또 A, B로 나누게 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A에서 B, C로 갈수록 예후가 좀 더 진행이 된 경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4기 같은 경우가 보통 우리가 수술이 안 된다는 말기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병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환자분이 오게 되면 CT를 찍어서 병기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수술 전의 병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된 병기라 하는데 수술 후에 이 병기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2기라고 수술했는데 3기가 나왔다. 오진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실제 검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의 병기가 최종 병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암을 진단 내렸습니다.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위암은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외과적 치료를 대부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내시경 치료 그리고 수술 못하는 경우 또 수술 후에 항암 치료, 방전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암은 원칙적으로는 방사능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뼈에 전이가 있어서 통증이 심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방사능 치료를 하고 있고 대부분은 방사능 치료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기암의 치료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위암이 있으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명치 부위부터 배꼽 부위까지 일자로 째는 개복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기암 같은 경우에서는 복강경을 사용해서 위를 이렇게 부분 절제하는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내시경 테크닉이 많이 발달돼서 내시경을 사용해서 외과 의사가 아니고 저 같은 내시경 의사가, 소화기내과 의사가 내시경으로 이렇게 위암을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과 수술하고 내시경 수술의 차이점을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왜 선생님은 외과 수술은 직접 안 해주고 내시경만 하고 외과 수술은 다른 사람한테 의뢰를 드립니까? 저를 미워서 그러십니까? 물어보시는데 저는 외과 수술을 할 수 없는 내시경 의사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는 제가 손을 사용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위라고 생각하시면 암이 여기 있으면 내시경 수술은 이 암만 이렇게 절제하는 것이고 외과 수술은 팔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보통 환자분이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 수술하고 외과 수술은 똑같은 치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차이를 꼭 알고 계시는 것이 다음에 친구분이나 동료분에서 위암 치료 받을 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를 하기 좀 쉬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옛날에는 전부 다 외과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크기가 1cm밖에 안 되더라도 위를 많이 잘라내고 주변에 림프절을 많이 잘라내는 것이 수술의 왕도다 해서 제일 좋은 수술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자가 수술 후에 합병증도 많이 생기고 또 수술 후에 가끔씩 큰 합병 후유증으로 장애가 생긴다든지 아주 드물게는 돌아가시는 분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꼭 필요한 부위만 수술하는 축소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전에서 왜 외과 수술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병변을 완전 절제하고 림프를 절제를 하게 되고 또 위암에 위를 많이 자르니까 다른 부위에 또 위암이 생길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외과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발상으로 거꾸로 내시경으로 혹시나 그 혹을 다 뗄 수가 있고 림프를 전이 가능성이 만약 2% 미만이라면 왜냐하게 되면 조기암 같은 경우라도 수술 후에 딴 데 재발 확률이 보통 1% 정도 되거든요. 1, 2%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위험성이 없다면 내시경 수술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내시경 시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변에 림프의 전이 여부를 예측하는 임자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암의 크기하고 아까 조직검사 결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모든 조기암은 내시경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는 궤양이 없는 분화형 앞에서 말씀드린 장형입니다. 그 같은 경우는 크기에 상관없이 또 궤양이 있는 경우는 3cm 미만 그리고 점막 근청을 0.5mm 정도로 침입한 3cm 미만은 내시경 절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 반면에 미분화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미만형인데 그 같은 경우는 일부 하는 병원도 있고 하지 않는 병원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병원에는 적극적으로 내시경 절제를 하고 있고 일부 병원에서는 외과 수술을 보내는 병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시경 절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혹이 있다면 보통 혹 밑에 우리 생리식이염수로 주사를 주게 됩니다. 그럼 혹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면 올감해 가지고 전기를 통전하면서 자르면 피도 안 나고 혹을 이렇게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올가미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내시경 절제 방법인데 이렇게 잡다 보게 되면 이 혹이 큰 경우는 잡지를 못하고 불완전하게 자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최근에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 대부분의 위암은 내시경 점막과 박리술이라는 거 결국 혹이 있다면 혹 주변에 표시를 하고요. 혹을 주변에 이렇게 주변을 돌려내고 그 다음부터는 속된 말로 해를 뜨듯이 점막이 약간 벗겨 나가는 것이 내시경 점막과 박리술이 되겠습니다. 이 시술을 조기암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04년도에 처음 시술을 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 사진입니다. 이 환자가 이상하게도 딱 운이 타이밍이 맞겠지만 저번 주 화요일날 외래에 다녀갔었습니다. 지금 2004년도니까 저한테 지금 외래 17년째 다니고 계신데 올해 검사로 내시경 검사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 사진이신데 일단은 암 주위 표시를 하게 되고 그때는 나이프가 칼이 많이 개발 안 돼서 주변에 절제를 하고 제가 올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고 나게 되면 이 떼는 조직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백리가로 보내게 되게 되면 이 부위를 2mm 간격으로 다 이렇게 절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암이 어디까지 가 있는가 하고 암의 형태와 깊이를 다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이 환자의 암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고 깨끗하게 절제가 됐기 때문에 완치가 되었습니다 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외과 수술하고 틀리게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서는 내시경 시술이 끝났다 해서 그것이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외래에서 이러한 병리 소진까지 조직 소진까지 봐야만이 최종적으로 완치 여부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시경 절제를 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는 깊이가 깊다든지 경기가 걸린 경우는 추가적인 내시경 수술을 한 번 더 한다든지 추가 외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빈도는 보통 10%에서 15%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은 이런 제한점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계점입니다. 그런데 내시경 시술 기구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수술방에서 시술을 최근에 많이 하는 병원도 있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내시경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 내시경 칼을 내시경을 통해서 넣게 되고 이렇게 전기를 지리는 기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 시술은 전신 마취가 아니고 숨은 내시경을 좀 깊게 해서 하게 되고 또 복강경이 아니고 입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는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내시경과 동등한 방법으로 시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떼는 혹도 입으로 나와서 바깥쪽 끄집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는 거의 표가 안 나고 나는 쉽게 말하면 최근에 흉터 없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께 외래에서 종종 보이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분 같은 경우는 위 아래쪽에 이렇게 빨간 반점이 보이는 부위가 있는데 이쪽 부위가 암인 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시술한 장면인데 이렇게 암이 보이면 일단 암 주변에 어리갈 경계 관찰하고 그다음에 색소를 뿌립니다. 색소를 뿌리게 되게 되면 이렇게 암 부위가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어디까지 잘라야 될까 계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암의 경계가 결정되었으면 완벽하게 떼기 위해서 암보라 보통은 5mm 바깥쪽에 여기 전기칼인데 전기칼로 떼내 주변을 표시를 합니다. 쉽게 우리가 뭐 가구를 만들 때나 설계할 때 자로 미리 밑그림을 그리듯이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360도 정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종종 환자분이 수면 내시경을 하게 되는데 많이 움직이면 시술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은 무리 없이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변의 어느 부위가 위쪽인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이렇게 위가 팽팽하니까 제가 내시경을 통해서 자를 수가 없습니다. 위벽이 3, 4mm밖에 안 되니까 칼이 약간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 천공, 구멍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위벽을 좀 두껍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외과 수술 같은 경우는 두 손을 사용해서 하지만 내시경 수술은 제가 내시경 한 손만 사용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시술 방법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주사 바늘 나오게 되는데 주사 바늘을 통해서 위벽 안에다가 인위적으로 생리식염수하고 아까 말씀드린 색소를 섞은 용액을 주사를 줘서 위벽을 두껍게 부풀어 올립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약간씩 부풀어 올립니다. 다 올라가게 되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구멍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늘 모양의 칼이 나옵니다. 바늘 칼로 일단은 위벽을 전체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에 3분의 1 정도에다가 이렇게 홀을 만듭니다. 홀을 만들고 어느 정도 홀이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 요새는 좀 더 안전한 특수한 칼이 개발되어 있어서 저를 칼로 이렇게 도려내듯이 제가 표시한 것보다 더 바깥쪽으로 도려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암은 가운데 있으니까 암은 측면 경계를 이렇게 완벽하게 절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상태에서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생리식염수 주사 줘서 부풀어 올립니다. 아래쪽에 하얗게 보이는 게 위에 근육층입니다. 그래서 근육층 위를 제가 절제를 하게 되는데 역시 특수 칼을 사용해서 위의 점막을 저를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속된 말로 해를 뜨듯이 이렇게 껍질이 약간씩 벗겨 나가고 그 사이에 고이건 혈관이 있기 때문에 꼭 입원해서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주사 주고 이렇게 떼고 주사 주고 떼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 하얀 층이 하얗게 보이는 게 위에 있는 근육층이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완전히 절제된 상태이고 이 부위를 외과처럼 봉합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열어놓고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열어놓고 나오게 되면 이런 혈관들에서 출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끝나자마자 우리가 질경자를 사용해서 이 혈관들을 하나씩 이렇게 다 태우게 됩니다. 이 과정도 대강 어느 정도 5분 정도 이상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완전히 다 태우면 이렇게 깨끗한 궤양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 이 부위에 약을 뿌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술하는 시간이 보통은 크기에 따라서 많이 틀리지만 빨리 끝나는 경우는 20분, 또 내시경으로 절제를 할 수 있는 크기가 제가 제일 크게 절제한 경우는 한 12cm까지 절제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는 서너 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래 환자에서 보시면 이 동영상을 꼭 보여드리고 환자분의 크기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출혈 위험도 하고 시술 시간이 대강 어느 정도 걸린가를 꼭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시술을 하시다 보게 되면 40분 걸린다고 했는데 1시간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보호자분들이 걱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마다 그 사항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심장이 너무 안 좋다, 폐가 너무 안 좋았다, 이래 오랫동안 시술을 못하는 경우는 가끔씩은 이전 암에 대해서 레이저도 이렇게 응고치로 태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고의 마지막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고 가능하면 내시경으로 절제를 해서 암의 깊이하고 암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외과적 수술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 외과적 수술, 약간 진행된 경우는 외과적 수술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과적 수술은 암의 위치에 따라서
암 자체가 아래쪽에 위치할 수 있으면 위 부분 절제술, 위에 위치하시면 위 전체 절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너무 넓게 떼는 것보다는 환자한테 맞게 최소한의 떼다, 꼭 필요한 부분만 떼다는 특수 수술이 많은데 아까 복강경화 수술이 있고 위를 다 떼지 않고 암 있는 부위만 떼는 유분 보존 위드 수술이 있고 최근에는 제가 보여드린 내시경 점막과 박리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과 절제술하고 내시경 절제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과 절제술은 외과 의사가 합니다. 내시경 절제술은 저와 같은 소화기내과 의사, 내시경 의사가 하게 되고 외과는 보통 전신마취, 내시경 절제술은 의식과 진정, 수면 내시경입니다. 최근에는 전신마취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시술시간은 외과 절제술은 2에서 4시간, 내시경 절제술은 작게는 20분, 많게는 한 5시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위 절제 정도는 외과는 부분이나 완전 절제하게 되고 내시경은 위를 보존하는 겁니다. 백면만 절제하는 것입니다. 림프드 절제는 외과만 가능하고 내시경 절제는 안 됩니다. 입원 기간은 외과는 보통 일주일 정도고 내시경은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3박 4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치료의 완벽성은 외과는 99에서 100%고 내시경 절제수는 한 98에서 99% 정도 됩니다. 그리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 생활의 질이 문제인데 내시경 절제술을 한 사람은 거의 정상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완치되고 오신 분은 제가 환자분께 말씀드립니다. 매년 내시경 검사를 하지만 환자분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닙니다.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과 절제술 하게 되게 되면 저희를 감을 먹지 마라, 그 위석이 많이 있으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내시경 절제술 시행한 경우는 그와 상관없이 일반 생활하고 똑같이 드시면 됩니다. 해로 드시도 되고 마음껏 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적응증을 보고 환자분 상의하에 최종적으로 어떤 시술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자료가 외국 보건 다 있지만 우리 병원은 어떤가 제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대해서 내시경 절제술하고 외과 수술을 비교해 보니까 전체 생존율하고 그다음 위암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을 뺀 생존율의 양쪽 사이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자료도 제가 경험한 정례로 외과 의사와 거의 동등한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응증만 된다면 적극적으로 내시경 치료를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옛날에 위 꼭대기에 있는 젊은 분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옛날에는 위를 다 절제를 하고 소장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내시경 절제한 경우는 이 부분만 절제하게 되고 기왕 치유되게 되면 거의 정상 위로 보입니다. 어느 쪽으로 치료를 하시겠습니까? 내시경 절제를 가능하면 절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시경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병변의 위치, 크기, 나이 전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절제, 내시경 절제 또는 외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모른 척이 하면 내시경 절제가 가는 것은 아니고 그 전문가의 상의를 받으셔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고시소 수술에 대해서 우리 보통 수술은 크게 2가지 수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을 완치하는 완치소 수술이 있고 고지수술은 환자분 증상만 경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암 환자들이 피가 너무 많이 되면 그 출혈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위를 다 절제하는 수술 방법을 시행하는 경우를 고시소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물고 가장 많은 것이 출구 폐쇄입니다. 아까 입구나 출구가 폐쇄되게 되면 음식을 못 먹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암 자체가 내각을 막고 있으면 음식이 안 내려가겠죠. 그러면 환자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시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정상이 위하고 다른 부위하고 장하고 수술을 연결해서 사용한다든지 계속 병원에 입원해서 링겔만 맞고 수액만 공급을 받고 살아야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은 이불을 먹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텐트가 내시경을 통해서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삽입하게 되면 이런 내각을 확보하기 때문에 환자 시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어느 정도 식사가 가능합니다. 시술 시간은 보통 30분 정도 안 걸립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술 다 받고 다 나옵니다. 그러면 환자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환자분은 암의 깊이, 딴 데 전이가 없고 임파선 전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몇 기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병기가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면 병기에 따라서 오는 생리율이 바뀝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100에서 이 수치를 빼면 재발의 확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기 A 같은 경우로 한 5% 정도는 덤불기에 재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4기 같은 경우로 오는 생리율이 9%, 모르는 분이 5년을 못 사는 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병기가 진행되더라도 5년까지 사시는 분도 있지만 병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생존, 재발 빈도는 올라가고 생존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병기가 3기 정도 된다면 환자분의 재발 확률은 한 40% 정도 됨을 꼭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분께서 나는 수술도 잘 됐고 수술에 항암 치료도 받는데 왜 재발했는가?
의사한테 많이 듣게 가끔씩은 좀, 자기 마음의 불평을 토로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치료가 잘못된 게 아니고, 암의 병기, 처음 진단된 그 병기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서 이렇게 외래에서 수술받고 오시면 이런 것을 꼭 설명드리고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쪽에 나쁜 쪽이 아니고 좋은 쪽으로 들을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해 보자고 환자분한테 같이 가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년 생존율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보게 되면 이전에 비해서 이렇게 옛날에는 93년도는 44%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77%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암 수술을 잘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국가암 금지돼가지고 조기 암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5년 생존 증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나라 비교해 보게 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5년 생존율이 32%, 캐나다 25%, 일본은 64%, 우리보다 오히려 더 낮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위암의 국가암 금지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암 금지를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국가암 금지를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적이 가장 많이 좋고 실제로 위암 치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많이 외국에서 모방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위암 검진 근거한 그 조기암을 찾기 위한 위암 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2년도에 제정돼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40세 이상 남녀에 대해서 매 2년마다 조영술 또는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술에서 만약 이상이 있으면 내시경 검사까지 이렇게 다 해주고 있는데 보통은 있는 간격이지만 꼭 1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위험의 개인 변경, 여기 위험이란 말은 일반적인 위험이 아니고 아까 장산폐화증이 너무 심한 경우 그런 경우는 꼭 1년 남짓 검사가 필요하게 되고요. 아까 위암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 외에 뭐 다른 문제가 아까 수술하고 난 다음에 15년 지났다 그런 경우를 꼭 1년 남짓 꼭 하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할 것인가 대해서 문제인데 아까 위장관 조영술이 있고 내시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가암 조기 검진 사업이 2000년 초에 시작되니까 그 사이에 우리 데이터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검진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보는 것입니다. 해보니까 역시 국가암 검진을 하니까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위암 사망률이 21%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있다는 검증됐는데 이것을 위장관 조영술하고 내시경하고 검사를 나눠보니까 위장관 조영술은 2% 감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내시경을 시행한 경우는 47% 절반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1년에 했을 때는 40%, 3회 이상 했을 때는 81%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위장관 조영술보다는 가급적이면 좀 힘들더라도 내시경 검사를 꼭 받으시라고 제가 환자분하고 보호자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실제로 환자분에서 외래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과정을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짧은 시간에 위암 환자에서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진료를 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다들 해드리는 게 원칙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상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저도 시간당 한 대여섯 명만 보고 싶지만 위암 환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이 또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못 해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시 말씀드린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